예, 요즘 식료품 등 생활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고 대출 금리도 올라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고 소득만 제자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요. 매주 화요일에 저희 센터뷰를 해주고 계신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고요. 요즘 네이버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가 이런저런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 네이버 블로그와 관련된 마케팅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함께 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시장이 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마감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그러면 금리도 또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걱정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립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인플레이라고 하면 경기가 좋으면 또 생기는 거라서 왜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증상 때문에 주식시장은 또 왜 흔들리나, 참 복잡한 고민과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인플레이션을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인플레가 중요한가 봐요. 아, 그럼요. 제가 책을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마침 또 쓰셔서 네, 책 한 권이 다 인플레 이야기더군요. 네, 그 아마 올해하고 내년이 네. 그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지난 한 3, 40년하고 달리 이게 강하게 느낄 때라서 아마 1, 2년만큼은 아마 인플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한동안 인플레 걱정을 좀 덜 하고 살았어요. 네, 물론 이제 부동산값, 주가 이런 것도 다 인플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 많이 올랐는데 그거 말고 생활 물가는 뭐 팍팍하긴 합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인플레가 고파서 큰일이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니까요. 네, 예.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이게 다시 인플레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네. 그게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 전후로 많이 바뀐 이런 상황들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예. 지난 40년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일 텐데요. 요거를 이제 그 뭐 한 10년 전, 뭐 20년 전 생각하면 안 되고 커다란 흐름이 바뀐 것이다 생각한다면 과거 70년대, 80년대처럼 엄청난 인플레가 와가지고 막 10% 이상 넘어가는, 그것도 선진국에서 이렇게 돼서 진짜 보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한 10년, 20년처럼 낮은 인플레이션, 약간은 올라갔다가 인플레이션이 예. 물가 상승이 올라갔다가 1, 2년에 그치고 그다음에 다시 지난 10년, 20년처럼 될 거냐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예. 저희가 인플레만큼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분석을 할 때요. 우리가 저 건물도 한 2층, 3층짜리는 뭐 밑에 지하를 한 1, 2층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요 한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변화가 난다 한다면은 과거로 많이 들어가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예. 옛날에 인플레이션은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닥쳐야 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부하시라고 네. 과거에서부터 온갖 인플레는 다 늦어가지고 옛날의 인플레 이야기까지. 옛날하고 지금이 다른 게 뭐고 70년대랑 비슷한 거, 그다음에 또 뭐 전쟁 끝나고 어떤 게 비슷한지,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들을 예. 여러분들이 한번 체감해 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네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요즘에 나타나는 인플레야 작년에 워낙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으니 작년 대비는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는 많이 오를 텐데 그거는 네. 뭐 중학생만 돼도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네. 문제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물가가 오를 거냐, 아니면 작년에 기저 효과로 끝내고 또 예전처럼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다시 갈 거냐, 이게 궁금한 건데 그렇죠.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과거랑 그 많이 다른, 그러니까 지난 40년하고 많이 달라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40년 동안에는 이 시장 중심으로 효율이 중요하고요, 비용 절감이 중요해서 예. 전 세계 그 뭐 냉전 시대 80년대부터도 냉전 탈냉전 하기도 전부터 싸다고 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가는 흐름들이 한 40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게 예. 대세였습니다. 예. 요것들이
실은 많은 비용을 낮추는데 실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탈냉전 되고 나서 뭐 새로운 중국이라는 시장뿐 아니라 노동 시장 예. 사람들 그다음에 뭐 소비에트 뭐 동유럽 여기서 많은 노동 인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 임금도 많이 싸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혁명들로 인해서 뭐 AI든 뭐 아니면 뭐 로봇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단가를 낮추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 40년 동안에는 우리가 낮은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거는 70년대까지는 어떻게든 이 국가 중심의 케인지안주의죠.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임금 올려야 되고요. 고용이 무지하게 중요했습니다. 인플레보다는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그런 측면에서 지난 80년부터 요 바뀌어진 경제 정책의 흐름이 실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오랫동안 낮게 유지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지금 바뀌잖아요. 시장 중심에서 효율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커피를 마실 때 그동안 맛있게 먹었는데 뭐를 물어보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을 착취해서 만든 커피래요. 그걸 그럼 로봇가 이제- 만들죠. 그냥. 이제 또. 먹으면 안 됩니다. ESG죠. 예, 예. 자, 어디에서 누구를 착취해서 만든 거다. 그러면 이거는 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는 돈을 더 내서라도 네. 정당하게 자, 그죠? 음. 돈을 더 내서라도 이런 문제 있는 거 말고 제대로 건전하게 만든 커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들이겠고요. 네. 이게 전부 다 비용 상승의 요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중국이든 어디든 위구르든 어디든 싸다고 하면은 막 갔는데요. 네. 이제 미중 갈등 뭐 이런 게 생겨버리면 저쪽은 가지 말고 네. 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요게 실은 70년대까지의 논리예요. 예.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그 이제 단순히 수요 공급뿐 아니라 예, 예. 경제 정책의 변화가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상승 요인들이 있는데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낮추는 요인들, 자, 뭐 자동화라든가 AI, 로봇 이거는 더 가속화될 거고요. 네. 아마존 효과라고 하는 것들도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 또 비용을 높이는 요인들도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의 엄청나게 낮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출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지금 계속 싸우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하고 내년은 이게 인플레가 온다 안 온다라는 논쟁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방금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예, 실제로 원가를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죠.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우버 택시기사 혹은 배달 직원들에게도 다 4대 보험 퇴직금 다 마련해 주라고 하면 그렇죠.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줄 텐데 맞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비용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배달비 높아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는 당연히 생길 거고 그래서 지난 40년에 또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이제 또 큰 예. 정부.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을 그런 다 흐름이란 투여하면은 말씀이죠.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예. 것 같아서 이게 섞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하고 내년은 그래서 논쟁일 인플레 것이다. 부담이 크고 논쟁적이고 음. 그런데 저는 그 높이는 요인과 아래 요인들이 부딪혔을 때 그래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강한 것들이 그 아마존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는 효과들이 더 강하게 올 거기 때문에 네. 내후년 정도부터는 다시 2010년대랑 비슷한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다시 2020년대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거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배달로 치면 그럼 워낙 인건비 비싸지면 로봇이 배달하고 말 거다. 아니면 드론을 쏘거나. 화이트 칼라는 아마 AI 대체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이제 블루는 이제 로봇 이런 식이 예. 코로나로 빨라졌다. 이런 그러니.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럼 정치적으로는 계속 이분들을 기본소득이라도 드리자 혹은 꼭 뭐 사람 몇 명은 고용해야만 배달업체 운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할 텐데 일자리를 만들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제 그 결론 중에 하나는 예. 원래 밀턴 프리드만이 그 70년대 뭐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걸 보고 나서 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말을 바꿔서 제가 쭉 인플레이션 역사를 보면서 이거 앞으로 보는 이 관점은 인플레이션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화폐적 현상일 수도 있는데 예. 거기다 더해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현상이다. 결국 정치 철학이 가미된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격변기에 70년대가 달러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렸을 때거든요. 예. 자, 그래서 뭐 페트로 달러 이런 것도 시도했었고
자, 금태환 본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연준은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뭐 패권 경쟁도 있을 거고요. 이 달러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상이 점점 예. 약해질 때. 예. 그때 연준은 지금은 뭐 열심히 뭐 금리 올리기도 한다 그러고 뭐 독립적으로 한다 그러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중앙은행은 항상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격변기에는 정부 스탠스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 중앙은행 컨트롤을 잘못하게 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요거는 좀 단기는 아니고 좀 장기적인 얘기인데 2020년대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20년대 후반 또는 30년대 가면 갈수록 정치 경제적인 이슈 또는 지정학적인 이슈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네. 달러의 위상이 되게 약화되거나 흔들릴 때 아마 이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스탠스도 여러 가지 변할 거고요.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뿐 아니라 과거에서도 이런 함의들을 찾아서 좀 대비를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약 한 그럼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중앙은행은 정부는 그러면 물가를 좀 올리더라도 이런저런 분배 배분 정책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스탠스일 것이고 네. 그럴 경우에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정부의 스탠스를 따라가는 겁니까? 중앙은행은 한쪽으로는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고요, 파이터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도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아마 그 중에서 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치 철학적인 거죠. 어떤 게 중요하느냐, 어떤 걸 지금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심플하게 보면. 그렇죠. 그걸 통해서 통화를 이제 푸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 더 그렇게 풀어주고 했을 때 낮춰주는 게 정부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올려주는 게 정부 도와주는 겁니까? 도와줄 거라는 그 전제는 동의가 될 수 있을 것 장기적으로 같아요. 봤을 예, 때는 같이 가야 되는 이제 거니까. 금리를 올려서 이제 좀 더 건전하게 만들고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실 처리하면서. 예. 그런데 이게 실은 80년대 초반에 연준이 했던 정책입니다. 볼코가 금리를 이제 팍 올려서 인플레를 잡았죠. 잡았고 예. 이게 나중에 8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이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70년대는 그게 단기적인 그 부담이 두려워서 못했던 것들이죠. 갑자기 물가가 오르면 그래서 물가를 잡으면 네, 그래서 문제가 70년대는 될까 봐. 연준의 예. 그 어떤 통화 정책의 실패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70년대 연준 의장들이 뭐 바보고 80년대 볼코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70년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정부를 만능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고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인플레보다는 고용이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엉망으로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그럼 거고요.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네, 80년대는 볼코가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의 사회적인 분위기, 특히 리드하는 층, 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뭐 뉴욕타임즈의 어떤 사설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80년대 이제는 그거 해야 된다. 요런 분위기가 금리를 낮게 했더니 자꾸 인플레가 생기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분위기가 정권의 변화 이런 거와 함께 커다란 경제적 철학의 변화 이런 게 나오는 시점들이 80년대 전후. 예. 그래서 저는 볼코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어떤 환경 이게 해서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예. 지금은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다시 국가 중심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컨정부가 나오면서 그래서 지난 10년보다는 인플레가 높아지는 요인들도 작용을 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저에 깔린 이 낮추는 그 아마존 효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기술의 어떤 생산성 변화 이런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잠시 한 올해 내년 좀 올라가는 분위기와 아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가 다시 이게 돈이 많이 돌지 못하고 이렇게 2%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시 채권을 다시 봐야 되는. 금리가 내려갈 테니까. 내려가지 않더라도 한 2% 미국제 10년 2%면은 괜찮거든요. 안전하니까. 높은 금리가 있으니. 네, 우리나라 국채도 이제 한 지금 2.2% 되는데요. 한 2.5 정도고 회사채 한 3% 4%면은 해볼 만합니다. 그동안 해볼 만하다는 건 그 금리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 높아지더라도 뭐 다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 정도로 자산 배분을 해서 이제 준비를 지난 10년 동안은 거의 채권의 시대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시 이제 채권도 하시고 또 중후임 중수익자리도 하시고 이렇게 배분을 하셔야지 너무 주식 한쪽으로만 몰아갔을 때는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0년이 채권의 시대라고 설명하신 건 지난 10년은 계속 금리가 낮아지던 금리가 낮아지면 질수록 채권 값은 올라가니까. 유지, 예, 그냥 유지도 됐었고요. 어. 지난 10년간에 이제 한국에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인덱스 투자를 하거나 예. 아니면 미국 우리나라 한국 국채 뭐 10년짜리를 하거나 했으면은 어떤 게 더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채권이 나왔다는 말씀 하시려는 거죠? 10년짜리가 예. 2배가 났습니다. 100% 났고요. 주식은 2000이 3,000 한 지금 200이니까 예. 한 50, 60%밖에 안 났죠. 자, 그런 시대였다는 것들인데.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그 이제 수익들 이제 매년 저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금리가 별로 안 오르는 시절에 채권 그렇죠. 투자는 괜찮은데 그렇죠. 앞으로도 그럼 금리가 안 오르는 시절이 계속 될 거다라는 게 내년 이제 정도부터는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센터장님 올해 생각이다. 작년 말 올해는 오르니까 좀 피했다가 예. 올해 말도 내년쯤에 다시 한번 저희는 금리가 미국채 2%까지 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한 일단은 4, 50bp. 인플레 압력이 있으니까 네. 이런저런 정책이나 혹은 그렇습니다. 기저 효과나 한 번 더 오버슈팅은 될 수 있어도 네. 그 정도 선에서라면 이제 채권 쪽으로도 자산을 좀 배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은 여러 정책적인 분위기는 있으나 물가를 낮추는 다양한 기술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느낌입니까? 아니면 기술이 더 강할 거라는 뭔가 근거가 있습니까? 기술이 강할 거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돈이 이게 풀렸으니까 예. 이렇게 풀렸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잘 안 떨어졌었거든요. 자산으로만 갔었죠. 실물로 안 가고. 예. 물가가 안 올랐죠. 돈을 많이 풀어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만 올랐어요. 네. 실물은 잘 안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 돈이 실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공장을 지었을 때 여기서 돈을 벌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 안 하고 실물로 투자 안 하고 그냥 자산으로만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뭐 금은 아니면 뭐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예. 이게 그 이제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는 다시 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르는 사람들에게고요. 저희들 보기에는 이게 실물 바로 가기가 앞으로의 그 이제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앞으로 2020년대 걱정되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케이스가 예. 이제 미중 갈등 것들이겠고요. 서로가 막 이렇게 되면서 교육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4차 산업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업들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는 게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전체에서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뭐 자영업 등등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비 기업들이 네. 이제 돈이 풀려서 계속 근근히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잘 나가는 4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만이 앞으로 2020년대 성장을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봤을 때 2000년 초반에 중국이 막 10몇 %씩 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리 성장이 한 5% 나왔거든요. 2020년대 성장이 3.5% 나왔습니다. 네. 2020년대는 성장이 얼마 나올까요? 전 세계 경제 높을까요? 성장률이 낮을까요? 낮을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3%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낮은 중국도 내려가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물가가 성장이 3%인데 막 4, 5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봐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저성장 저물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요즘 인플레가 들썩들썩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아닐 것이다. 네, 요 한 1, 2년 정도 잠깐 이러고 말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도 네. 잠깐 오르다 말겠네요. 그렇게 그래서 보는 게 저희는 맞아요? 한 지금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방향이 네. 추세가 네. 그러다 그리고 다시 슬슬 내려갈 거다. 네, 성장에 좀 수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큰 어떤 격변기도 아니고 예, 그러면 연준은 기능을 할 겁니다. 음흠. 그런데 그 이제 그래서 지금 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저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인 분석이나 경제 철학의 변화라든가 이런 정치 경제 분석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들이죠. 예. 이것들로 인해서 아까 성장이 막 좀 더 둔화된다거나 그러면 인플레나 등등도 물가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1, 2년 후부터는 다시 저성장. 네. 좀 우울하네요. 성장이 없다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환경이라고는 하는데 금리도 낮고 돈도 네. 풀고 그럼 그 돈이 다시 뭐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으로 가고 그러면 나는 좋지 이제 하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꼭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고 뚫고 네. 나가고 아마 이제 그 성장이 되는 쪽으로 돈도 몰려가고 예. 이런 흐름이 가속화될 거라고 그럴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계속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정책들, 특히 이제 배분, 돈을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정책들을 전 세계 정부가 다 쓰려고 할 텐데 그렇죠. 그로 인한 인플레 효과가 역시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국가별로 또 틀립니다. 어떤 나라는 이제 음. 그런 흐름으로 큰 정부 쪽으로 가는 흐름도 있고요. 어떤 예. 나라는 또 반대 흐름도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지금 큰 정부 쪽으로 그다음에 큰 정부뿐 아니라 경제 철학 자체가 바뀌면서 그런 흐름이 당분간은 이게 지금 한 3, 40년의 변화니까 예. 당분간은 그쪽으로 가고 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다시 또 후퇴하는 시간에는 다시 후퇴할 좀 시간이 것이다. 걸리겠죠. 예. 저도 그래서 3, 40년의 큰 변화라고 하니 다시 이제 큰 정부 시대로 다시 와서 이게 또 한 3, 40년 가는 거냐 아니면 오늘 센터장의 말씀은 큰 정부로의 변화는 있으나 이건 뭐 한 2, 3년 정도에 그치고 결국은 다시 큰 정부 이런 과거로 갈 변화는 것이다? 최소한 저는 한 10년은 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연준의 스탠스 잡고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잖아요. 네. 왼쪽으로 예를 들어 큰 정부 쪽으로 가서 뭘 했는데 음. 너무 뜨거워요. 네. 그래서 반대로 가서 작은 정부 쪽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틀었는데 또 너무 차가워요. 음흠. 그러면 한번 경험해봤는데 또 저 극단까지 갈까요? 그보다는 좀 적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어느 정도 중도로 맞춰보려고 하겠죠. 가운데 어디쯤에 있을 네, 것이고 그 점에서 좀 더 정확한 수준을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쯤 있다면 전반적으로는 저금리, 저물가 다시 그런 흐름일 것이다. 2020년대 중반의 흐름은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게 멀리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궁금은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좀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저희가 대신 알아보고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박영규 씨가 어디서 들으니까 집을 팔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꼭 한번 떼어보라고 하던데 내가 사는 내 집에 내 주민등록등본을 뭐하러 또 한번 떼어보라고 하나 그 이유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잘못하면 억울한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은 뭐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처제, 처남, 처형, 뭐 시누이, 시동생 등등 이렇게 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그런 가족들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등본 안에.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그런 분들이 같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뭐 같이 살면 좋은 점도 있는데 문제는 집을 팔고 나서 잔금 받는 날에 주민등록등본에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 있으면 혹시 이분들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집을 팔고 나서 내는 양도세가 1주택자가 판 건지 2주택자가 판 건지 3주택자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내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따질 때는 내 명의로 집 몇 개 있냐 이게 아니라 집 팔고 잔금 받는 날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올라있는 모든 사람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 숫자가 몇 개냐 이걸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남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처남이 어디 오피스텔이 한 채 있다 뭐 이러면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잔금을 받기 전에 처남 보고 어디 다른 쪽으로 이사를 좀 잠깐 가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야 이제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잔금날 하루 전에라도 주소를 좀 옮기시라고 했을 거고 만약 이거 모르고 팔면 세금 폭탄이면 이거는 좀 억울하기도 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걸 좀 많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어쨌든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집을 팔 때는 주민등록등본 꼭 떼어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랍니다. 예,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네이버라는 인터넷 회사가 지난주에 블로그 이벤트를 했다가 바로 접는 바람에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트렌드 리포트에서 살펴보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이버가 지난주에
무슨 이벤트를 했다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정말 분노했던 일종의 이벤트라고 그래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블로그 챌린지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아주 우리가 오래 썼었던 개인 블로그인 네이버 블로그가 네. 옛날처럼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쓰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그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일기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전체 15일 그러니까 14일 2주간 진행돼야 되는 이벤트였는데 이게 3일 만에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좀 항의가 빗발쳤고요. 예. 원래는 이게 2주간 제대로만 참여하면 최대 한 16,000원에 상당하는 현금성 포인트 엔페이를 지급하는 이벤트였는데 네. 이게 이제 3일 만에 종료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참여한 사람들한테 뭐 3일 동안 다 참여한 사람한테 1,000원 수준밖에 주지 않자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후폭풍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다시 뭐 이벤트를 재개하겠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주 동안 블로그에 매일매일 일기를 남기면 네. 16,000원을 돈으로 주기로 했어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엔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네이버 안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죠. 결제 포인트. 네, 예. 그걸 갖고 뭐 웹툰도 볼 수 있지만 실제 물건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참여하면 1,000원 먼저 포인트 주고 네. 그다음에 열흘 참여하면 5,000원 추가로 더 주고 그다음에 14일 2주 동안 더 참여하면 10,000원 더 줘서 네. 그래서 이제 총 16,000원 주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챌린지였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여하는 거였냐면 원래 매일매일 블로그에다가 이제 해시태그죠. 이제 불챗 오늘 일기 같은 거를 넣어서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에 맞춰서 쭉쭉 꾸준히 하면 총 이제 16,000원어치 포인트를 주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해야 되는 게 3일째였는데 네. 3일째 늦은 밤에 갑자기 이제 이벤트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1,000원은 일단 줘야 되는데 네네. 주고 종료하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벤트를 종료하면서 1,000원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왜 종료했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네이버 측에서 이야기했었던 공지사항에 보면 여러 아이디로 복사글을 붙여넣기 하는 등 이른바 어뷰징 형태의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이유로 이벤트를 끝냈다고 하고요. 남의 일기 그냥 붙여서 네, 뭐라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아이디로 뭐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등 이 어뷰징 형태의 비정상적인 참여가 많아서 일찍 종료하게 됐다라고 이제 올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뷰징은 다양한 이유 뭐 종류가 있겠으나 네. 말씀하신 대로 일기를 대충 쓴다든가 남의 일기 갖다 붙인다든가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어뷰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남용, 악용, 학대 뭐 이런 어뷰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고 예. 원래는 이게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온라인 버그라든지 핵 혹은 뭐 불법 승부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뷰징의 이제 어떤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어뷰징은 이제 정말 보상만 노리고 이벤트를 참여한 부정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해시태그 2개만 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생각했던 건 제대로 된 일기가 좀 올라오길 원했을 텐데 마치 뭐 이런 거죠. 뭐 방학 숙제 밀렸듯이 오늘 숨 마셨다 뭐 이 정도 뭐 한 줄 쓰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이들이 어뷰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뷰징 글 패턴이 워낙 다양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참여한 사람, 참여하지 못한 사람 구분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조기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기 종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참여자들은 거세게 항의할 수밖에 없고요. 뭐 블로그 공지글에 뭐 수만 건에 달하는 항의 댓글이 달리거나 뭐 아니면 SNS 온라인 커뮤니티의 허탈함, 뭐 분노, 뭐 이번 기회에 내가 일기를 다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화나서 다시 일기 못 쓰겠어.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좀 부작용이 많아서 안 했다는 거고. 네. 근데 소비자들은 왜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하지 왜 안 하냐는 거니까 결국은 서로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네. 뭐 우리가 그냥 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스스로 접었는데 왜요?라고 하는 게 이제 네이버의 생각일 테지만 소비자들은 좀 다른 얘기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해서 정상적으로 끝냈으면 뭐 어느 정도 네이버 입장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어뷰징이라고 하는 용어에서부터 이제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벤트 자체의 기획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용자의 잘못이다라고 좀 돌렸다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아이디를 복사 붙여 넣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의 글을 뭐 한다거나 여러 가지 참여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기획할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쓰세요 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누구는 뭐 복사해서 붙일 수도 있고 어차피 해시태그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너네는 어뷰징한 거야라고 하면서 이건 사용자의 문제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분노했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핑계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가 첫날에 한 6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럼 이제 이들이 끝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한 96억 정도를 써야 됩니다. 네, 16,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예. 96억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참여자가 많아서 그냥 빨리 끝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네이버 측에도 이제 언론사에서 물어봤을 때 예산 문제는 아니더라도 뭐 참가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라고는 인정은 했다고 해요. 뭐 예. 예전에도 비슷한 걸 했는데 이번에 유독 많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아주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인트 페이 형태로 지급이 된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페이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엔페이라고 하는 이 요즘에 간편 결제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이버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쓰지 않았던 사람 입장이라고 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걸 가입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그 포인트 가입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벤트를 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3,000원 정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결국 이걸로 개인정보 모은 것이 아니냐. 뭐 데이터 모은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어떤 불만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네이버의 대응에서도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벤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인 공지를 띄웠어요. 그래서 예. 이런 이벤트 할 거니까 참여하세요. 많이 모이세요. 네, 그러면서 블로그에- 매일매일 막 푸시도 보내면서 독려를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종료는 어떻게 알렸냐면 밤 12시 조금 넘어서 공식적으로 푸시나 공지를 올린 것도 아니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만 그냥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4일째가 돼서 그러니까 이벤트를 공식 종료한다고 하고 나서 4일째가 돼서도 계속 참여했던 일기 쓰는 분들이 있겠네요. 네,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 제가 뭐 블라인드 몇 개 앱을 보니까 이게 또 손발이 안 맞았는지 기획에선 끝났다고 했는데 4일차에도 참여하세요라는 푸시를 자기 스마트폰에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왜 마무리는 네이버 같은 큰 곳에서 그렇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분노했었던 목소리들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건 하려면 이제 네이버 페이로 받아야 되니까 네이버 페이 뭐 등록도 본인이 하고 뭐 그랬어야 되나 보죠. 받으려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모은 건 아니냐? 그래놓고 끝까지 다는 안 가고 중간에서 딱 목적을 달성하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네, 그런 부분도 의혹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존재할 수 말씀대로.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어쨌든 욕은 먹었지만 마케팅 효과를 또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데이터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걸 또 스마트폰으로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앱 말고요. 예. 블로그 앱을 다운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 앱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과연 이 이벤트로 얼마큼 또 다운로드가 됐는지를 봤더니 예. 보통 일반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앱의 하루 신규 다운로드 건수가 한 3-4천 건 수준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이벤트 첫날에 한 13만 9천여 건, 그러니까 한 14만 건 정도의 다운로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앱 순위 역시도 기존에는 이 생활 앱 쪽에서 한 237위였는데 갑자기 1위로 수직 상승했고요. 이게 2010년 네이버 블로그 앱 출시 이래의 최고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앱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었는데 네. 이 정도였고 앱 이용자 수도 원래는 안드로이드나 iOS 합쳐서 70만 명대였는데 이게 한 11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모든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에게는 이제 3,000원을 주고 이제 끝난 뭐 이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논란이 지속이 됐어요. 처음에는 3일차가 지났을 때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이벤트 조기 종료를 했는데 뭐 새로운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내부 논의 중이다. 그런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심지어 국민청원까지 나왔습니다. 뭐 네이버를 혼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벤트를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지난 7일에 결정을 했고요. 예. 이달 24일, 그러니까 이번 달 24일에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챌린지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7일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지금까지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동시 접속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아이디 2개를 못하게 한다거나 일기를 어느 정도 이상 쓰게 하거나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쭉 설명해 주시니까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고 네. 이해는 되는데 그냥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럼요. 일단은 예전처럼 그냥 소비자들을 그냥 소비자 집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자칫해서 뭐 하나라도 실수하면 이 참 일 많이 커지네 예전보다 하는 네. 생각도 일단 하게 됐고 네네. 또 하나는 네이버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른바 혁신형 스타트업, 이제 스타트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기업 문화의 전형으로 우리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우리는 상상도 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거 한다고 했다가 이제 맨 위에 있는 분이 이러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럼 내려. 그래서 내렸나? 이제 이런 그런 상상도 그러니까요. 하고 이거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확실히 최근에는 이 소비자의 힘이 강해졌다, 무서워졌다라는 것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최근에 이제 한 유튜버에 의해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속도 논란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예. KT뿐만 아니라 여러 개 이제 기가 인터넷 속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영향력으로 댓글이 많이 쌓이고 그것이 어떤 방통위까지 넘어가서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발생했었던 게 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기가 인터넷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도 네. 기가 인터넷 설치하도록 이른바 설치가 아니라 강제 준공, 판매하도록. 판매하도록 이런 이제 강제 준공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이슈 불덩어리가 제대로 이제 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력 있는 몇 명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 밑에 있는 상황까지 다 벌어지게 됐고 예. 결국 이걸 통해서 지금 집단 소송하겠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 모집을 하는 소송 플랫폼들에서 피해자 모집까지 지금 착수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예전처럼 한 사람을 그냥 얘기하고 그냥 묻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상황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부분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상황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네이버 같이 최고의 IT 기업으로 자리 잡은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미 그렇죠. 뭐 시가총액이 이제 3인가 4인가 그런 것 같던데요. 네네네. 뭔가 이쪽에도 뭔가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른바 이제 네카라쿠베당토 이래가지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라인 등등 해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좀 빠르게 인수되다 보니까 사람이 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가지시고요.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또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